안녕하세요. 안경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대비를 위한 특별시험 객관식 문제풀이 61번부터 70번 문항까지 진행하겠습니다. 61번 맞춤형 화장품의 변경 신고에 대한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라는 걸 하고 변경 사항이 생기면 변경 신고라는 걸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러한 변경 신고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맞나요? 15일이 아니라 30일 이내가 되겠죠. 다만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것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했다. 그러면 이거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변경사항이 그 사람 때문에 생긴 건 아니기 때문에 90일로 늘려줍니다. 요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틀린 문제겠죠. 틀린 문항입니다. 1번은 변경 신고 시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 필증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여기에서 전자문서는 제외한다. 전자문서 포함일 테고요. 일단 그거에서도 틀렸지만 다음에 지방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니죠. 소재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 소재지인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도 양수에 의한 변경 신고 시에는 양도인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를 작성한다. 양도 양수, 매매에 의한 이러한 변경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변경이 된 거죠. 그러면 양도인이 만약에 행정처분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내용 고지 확인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처분에 관한 것이 매매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영업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 행정처분의 내용은 승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양도인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상속에 의해 판매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이 아니라 가족관계 증명서가 되겠죠. 그래서 상속이 됐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기 위한 그러한 문서는 바로 가족관계 증명서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초본이 아닙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변경되었을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자격증 원본을 제출한다가 틀렸습니다. 자격증은 원본을 내게 되면 분실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격증은 사본을 낸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십시오. 답은 3번이겠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억, 니은에 적합한 것은 기억은 물이나 기름, 알코올 등에 용해되어 기초용 및 방향용 화장품의 제형에 색상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한다. 니은은 백색의 분말로 활석이라고 하며 매끄러운 사용감과 흡수력이 우수한 안료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화장품의 색소라고 하는 것은 안료와 염료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안료와 염료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염료와 안료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료라고 하는 것은 물이나 기름, 알코올 등에 용해되는 녹는 그러한 유기화합물의 색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색소라고 하는 것은 기초 화장품이나 방향용 화장품, 향수 같은 제형에 색상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색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색조 화장품류에서는 립 틴트, 그러니까 이게 착색이 약간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염료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료는 물과 오일 등에 녹지 않는 불용성, 녹지 않는 색소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고, 이것은 무기안료와 유기안료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그래서 착색이 되지 않는 그러한 메이크업 제품에 사용을 합니다. 특히 비비나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등 이러한 색소는 안료는 이러한 제형 제품들의 색소로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텔크에 대한 정리를 해주시면 이 문항은 풀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의 품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화장품 제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cGMP에서는 물에 대해서 따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항상 이 cGMP 본문, 원문에 익숙해지셔야 문제풀이가 쉽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청결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통해 물이 공급되어야 한다. 자, 물의 품질은 필요시 검사해야 하고 미생물학적 검사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물은 특히나 정제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질되기가 쉽잖아요. 금속이온 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 이 정제수는 특히나 필요할 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반드시 필수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 거고, 필요할 때 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나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cGMP 제14조 문항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물의 품질 적합 기준은 사용 목적에 맞게 규정해야 한다. 이게 씻는 물인지, 손 씻는 물인지, 아니면 세척하는 물인지, 아니면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그러한 물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2번 좀 전에 설명드렸었고요. 물 공급 설비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물의 정체와 오염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다. 물의 품질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살균 처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왜냐하면 미생물학적 검사를 했을 때 이것이 미생물 오염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살균 처리가 가능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살균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4번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존제와 사용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보존제인 소듐 벤조에이트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사용할 때 사용 한도와 동일한 사용 한도의 보존제는 어떤 것인가? 자, 소듐 벤조에이트뿐만 아니라 나머지 페녹시 에탄올 벤질 알코올, 벤제토눔 클로라이드, 클로로부타놀, 포타슘 소르베이트의 사용 한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소듐 벤조에이트, 나머지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 보존제의 사용 한도, 지금 이 보기에서 나왔던 보존제들은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요. 전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소듐 벤조에이트, 벤조익 애시드 및 그 염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소듐 벤조에이트는 찾아도 없으실 거예요. 벤조익 애시드 및 그 염류, 벤조익 애시드의 염류에 속하는 이러한 소듐 벤조에이트는 0.5%, 씻어내지 않는 제품의 0.5%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 씻어내는 제품에는 2.5% 사용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포타슘 소르베이트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소르빅 애시드 및 그 염류라고 나와 있고요. 이 소르베이트, 포타슘 소르베이트는 0.6%의 사용 한도를 가지고 있고요. 페녹시 에탄올과 벤질 알코올은 1.0%의 사용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벤제토늄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0.1%의 사용 한도를 가지고 있고요. 클로로부타놀은 0.5%, 그래서 문제의 답은 0.5% 동일한 클로로부타놀이 되겠죠. 정리해 주시고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5번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존제와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짝지어진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신라말 유제놀 리모넨, 나무 이끼 추출물, 벤질 알코올 모두 착향제 구성 성분 중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가지로 고지되어 있는 성분이니까 처음에 말한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존제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살리실릭 애시드가 되겠죠. 살리실릭 애시드는 보존제로서 사용 한도가 0.5% 이하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영유아용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할 수 없다. 살리실릭 애시드, 아이오도 프로피닐 부틸 카바메이트, IPBC라는 이 두 가지 성분은 영유아용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존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살리실릭 애시드 및 그 염류와 아이오도 프로피닐 부틸 카바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샴푸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샴푸가 제외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유아용 샴푸, 살리실릭 애시드가 포함된 영유아용 샴푸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내용량 기준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제품 몇 개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까?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르면 공통시험 항목 중에서 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를 규정을 해놨고요. 납이라든가 수은이라든가 안티몬 등등등 프탈레이트 뭐 이런 것들을 다 규정을 해놓은 게 바로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미생물 한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용량 기준이 바로 세 번째 공통시험 항목 중에서 들어가는 건데요. 이러한 내용량을 얘기를 할 때는 먼저 제품의 세개를 임의로 취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용량을 측정을 했을 때 표기량의 97% 이상이면 합격이 되고요. 만약에 그 기준치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는 몇 개를 더 취한다? 6개를 더 취한다. 그래서 9개의 평균 내용량이 바로 97% 이상이 되면 합격이 됩니다. 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정확하게 이해해 주세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판매 내역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하고 얘기를 물어봤는데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서 반드시 맞춤형 화장품 판매 내역서를 작성해서 보관해라 라는 그러한 준수사항이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제조번호, 맞춤형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식별번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식별번호라고 하는 것은 내용물이나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되는 내용물과 원료가 어떠한 게 들어갔는가 뭐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게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붙이는 번호라고 보시면 되고, 임의로 붙이는 번호긴 한데요. 일단 규칙이 있겠죠. 왜냐면 추적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판매 내역서에는 일단 식별번호가 들어가야 할 테고요. 두 번째로 판매 일자와 판매량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부작용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언제 뭘 얼마만큼 사갔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고객 성명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고객 성명이 반드시 기재되는 건 아니고요. 판매 일자와 판매량만 알면 되고요. 기재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반드시 판매 내역서에 표기해야 한다라는 거, 이거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틀리기 쉬운 문제예요. 왜냐면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하면 고객 성명 반드시 적어야 될 것 같거든요. 실무적으로는 하겠죠. 하지만 법적으로 요청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판매 내역서에 반드시 기재돼야 될 것은 식별번호, 판매 일자, 판매량, 그리고 개봉 후 사용기간 또는 사용기한을 반드시 표시 기재해야 된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시 주의사항이다. 기억의 적절한 단어는 무엇인가? 카민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뭐뭐뭐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프로필렌 글리콜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뭐뭐뭐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프로필렌 글리콜 함유 제품만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 카민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제품별로 프로필렌 글리콜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 한해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답은 뭐겠어요?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인데요. 일단 카민 같은 경우에는 색소입니다. 천연 색소예요. 연지벌레에서 추출한 붉은색 색소를 얘기를 하고, 이러한 카민이 함유되어 있는 또는 코치네 추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리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자, 문제는 어렵지 않았지만 사용 시 주의사항을 한 번 더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해주십시오.
영유아용 크림과 영양크림의 시험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그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시험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하나씩 그냥 살펴볼게요. 제품명 영유아용 크림과 영양크림이 나와 있고 성상이 유백생의 크림상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점도가 다릅니다. 자, 영양크림보다 영유아용 크림이 점도가 높죠. 그래서 이 점도라고 하는 것을 문항에서 뭘 물어봤냐면 점도가 높은 것은 끈적끈적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충진을 하기가 더 힘들겠죠. 끈적끈적하니까. 자, 그냥 물을 이렇게 옮겨 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끈적끈적한 물엿을 담는 거하고는 좀 다르니까 이러한 충진이 만약에 용기가 입구가 좁다라고 했으면 영유아용 크림이 충진이 훨씬 더 힘들다라는 걸 예상하실 수가 있겠죠. 자, pH는 영유아용 크림, 영양크림 6.02, 7.11. 자, pH라고 하는 것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서 3.0에서 9.0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모든 화장품은 아니고요. 뭐가 제외될까요? 물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 립스틱을 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용 후 곧바로 씻어내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pH를 측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크림이기 때문에 pH를 측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그 기준에 모두 적합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총 호기성 생균수, 미생물 한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영유아용과 일반 화장품이 다르죠. 그래서 일반 화장품의 경우에는 1g당 1000개 이하면 돼요. 하지만 영유아용, 눈화장용 제품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 절반인 500개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영유아용 크림은 지금 보니까 어때요? 미생물 한도 기준을 초과했고요. 영양크림은 미생물 한도 기준을 합격하였습니다. 자, 납, 비소, 수은 같은 경우에는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를 정해 놓은 거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납은 20, 비소 10, 수은 1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이라는 이하의 한도를 규정을 해놓았고 그거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알고 있니? 하는 문제였으니까 그 부분 다시 찾아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피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사람 피부에 관한 문제는 항상 한 문항 이상인데요. 이번에 특별시험에서는 좀 더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피부의 생리 구조에 대한 거 공부를 좀 더 상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피 각칠층에 존재하는 세포간 지질은 세레마이드, 콜레스테롤 유리지방산, 콜레스테롤 설페이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얘기죠. 피부에는 보호기능, 각화기능, 분비기능, 체온 조절기능, 호흡기능 등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게 보호기능일 테고 각화라고 하는 거 케라티나이제이션 알고 계시죠? 분비기능, 땀이라든가 피지 같은 것을 분비한다. 분비기능. 그리고 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호흡, 이 호흡 기능도 합니다. 아주 적은 양이긴 하지만 호흡 기능을 한다라는 거, 피부의 기능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피부의 pH는 4에서 6, 약산성 피지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피부 속으로 들어갈수록 pH는 7.0까지 증가한다. 왜냐하면 피부라고 하는 것은 보호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산성을 가지고 있는 게 맞고요. 피부 속 안에,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피부는 피부가 아니라 몸 안은 어떤 대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잘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알칼리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피부는 약산성 피지막이고 pH는 4에서 6 정도가 된다. 4.5에서 6.5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부는 제일 바깥으로부터 표피, 피하지방, 진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게 틀렸네요.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사실. 표피, 진피, 피하지방 순이겠죠? 피부의 재생 주기는 28일 기준이며, 자, 각화 주기죠, 이게. 근데 그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재생 주기가 증가한다. 그래서 각질이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20세 기준으로 봤을 때 28일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러한 각화 주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리해 주세요. 오늘은 70번까지 진행을 했고요. 다음 이어서 7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